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교수님, 과학하면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머리가 띵해 오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다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만 해도 뭐 조명부터 카메라, 마이크까지 모두 다 과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조금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오세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궁무진한 과학의 세계로 빠질 준비 단단히 하고 나왔거든요. 앉아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온 대한민국. 그리고 그 밑거름이 됐던 과학기술. 과학의 황무지와 같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꽃피우기까지. 대한민국 과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제가 앞서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다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당연히 동의를 하죠. 과학자니까. 아니, 사실은 현대가 과학기술 문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아니, 한시도 못 견디잖아요. 네. 그리고 뭐 냉장고 없이는 집에 음식할 수 없고, 네. 모든 게 텔레비 없으면 살지 못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그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사실 지금 현대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과학 어느 정도 발전을 했나요? 글쎄요, 상당히 이 외국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노벨상도 못 받았으니까 뭐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의 그 IMD라고 그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년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또 부분별 또 경쟁력도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한국이 국가 전체 경쟁력이 세계 26위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과학 경쟁력은 6위, 기술 경쟁력은 8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10위권에 다른 데서 평가를 해도 되게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한 10위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입 뭐 이런 것 따지면.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학 그 경쟁력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노벨상 빼고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6.25 전쟁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로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은 아니냐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을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그게 1868년이 시작한 거고요. 유럽의 근대 과학의 시작은 뉴턴을 따질 수가 있는데, 뉴턴의 법칙을 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온 게 1687년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고, 일본은 19세기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해방이 될 때, 이공계의 대학 졸업생이 한 200명밖에 안 됐어요. 200명. 200명. 네. 통틀어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 6.25 전쟁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도 뭐 일본이 물론 잘 교육을 안 시켰고 양성을 안 했고, 그러니까 6.25도 터졌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시작한 거는 60년대나 시작했다고 보면, 네. 일본에 비해서는 한 세기, 영국에 비해서는 3세기가 늦은 거죠. 3세기나 늦었군요. 네, 1960년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유추해석이 가능한데, 그 당시는 주로 인재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의 기구가 처음 생긴 거는 1959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소를 만드십니다. 원자력 발전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그 소장님도 과학자가 아니었고 그냥 공무원이었고요. 정말 그 연구자들은 별로 없었고요. 실제로 연구자들이 이제 제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1966년에 이제 키스트라고 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건 이제 홍릉에 생긴, 그게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연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키스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해외 과학자 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은 워낙 많지 않아서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뭐 대학에서 강의나 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하신 지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구하시던 분을 모셔오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고요. 60년대 처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한 일이 연구소 만들어서 사람들 불러오는 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키스트 제가 가보니까 거기 입구에 예. 그 미국 원조로 이 그렇습니다. 키스트를 씌웠다고 이렇게 예, 기념표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때는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된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실 월남전을 참전한 것 때문에 약간 보상 차원에서 뭘 해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일화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제 뭘 해줄까라고 미국에서 물어봤을 때 뭐 당연히 뭐 원조를 해달라 이런 생각이 할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 연구소 하나 세워달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연구소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랐겠군요. 놀랐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과학자들을 여기 몇 분 계신 분들이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성격의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키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거죠. 대단한 일이군요. 네. 네.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앞서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짧은 시간에 조금 빨리 성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과학의 역사를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조금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과학 후진국에서 유망기술 선도국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변천사. 대한민국 과학의 성장 단계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기계, 철강, 조선, 전자 등 선택된 전략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대덕 연구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해 연구교육단지를 만들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연계하고 인적 교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과학기술은 기존에 갖고 있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 향상에 힘쓰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어지는 과학 인재에 대한 양성 체제를 갖췄습니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기술진흥 확대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연구개발의 국제화, 신기술 투자의 해외 진출, 반도체, 항공기 등 12개 핵심 산업기술을 토착화시키고 기업 연구소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지구촌 문제, 거대 과학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MD램 반도체를 개발해 한국 반도체 공업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보 지식 산업으로 탈바꿈한 1990년대. 우리나라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IT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IT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미니급 컴퓨터인 타이컴이 생산됐고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가 점차 민간 중심으로 바뀌어갔기 때문인데요. 91년 1000개에 그쳤던 민간 연구소가 95년 2000개, 99년에는 4800개로 급증했습니다. 우주과학기술에도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실험용 소형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무궁화 1, 2호기를 각각 발사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보, 나노, 생명공학, 우주항공, 환경공학, 문화 콘텐츠 기술 등 6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또 기초과학, 지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IT 산업 분야의 성과로
와이브로와 DMB 등 독자 기술이 개발됐으며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휴대폰 시스템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2006년에는 세계 3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국으로 부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도 성과를 보여 2009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리는 로봇 휴보2를 세상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광복 이후 과학기술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 앞으로 또 어떤 과학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정말 엄청 일치월장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근데 70년대 과학이라는 것은 경제개발 그 와중에서 먹고 살기 위한 과학, 그런 슬로건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연구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 연구가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처음 만든 이제 시작한 과학기술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10위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군요. 네. 아무래도 7, 80년도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과학이 조금 육성이 됐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비, 국가의 전체 연구비 투자 이렇게 보면 70년대는 거의 4분의 3을 국가가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뭐 하도 다 조그만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뭐 기술 개발 여력도 없었고 외국에서 바로 기술을 도입해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80년대에 오면서 80년대에 정확히 절반, 반반이 됐고요. 지금은 4분의 3이 민간이 투자합니다. 네. 오.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이 커진 거군요. 커져가지고 네. 자기들이 그 연구해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외국에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약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것도 처음 1등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막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80년대에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정확히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조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살 수 있는 게 거기에 이제 생물 자원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다음에 네. 또 거기에 지하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 변화 같은 걸 연구하는 그런 게 좋은 기회일 텐데 왜 한참 동안 그 남극 위에 오존에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 한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신문이 많이 났죠. 프리온가스 못 쓰게 하고 한 게 네. 거기가 사실은 이제 오존이라는 게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이 약간 사람들한테 피부암도 만들고 해서 별로 안 좋은데 그거를 오존층이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오존층이 구멍이 뻥 뚫렸다 해서 남극 쪽에 뚫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관측하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에서 다 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를 교수님은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신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멀어서 못 가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질, 뭐 해양, 환경 연구하시러 많이 가보시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이제 한 20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가끔 이렇게 방문자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가려면 그것도 상당한 백이 있어야 갑니다. 네. 가기가 어려워서. 네, 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요즘 과학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조금 핫한지 저희가 핫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를 조금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로 보는 건 아리랑 3AO 발사. 이게 지난 3월에 발사가 됐죠. 그렇죠. 다목적 실용 위성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위성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발사한 그 다목적 실용 위성은 대개 지구 관측 위성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이 관측을 하는데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냐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이 아리랑 3A호가 처음으로 그걸 우리가 해상도라 그럽니다. 얼마나 큰 물질을 볼 수 있냐. 근데 1m 이하로 떨어진 55c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55cm 물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흐릿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55cm 되는 것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1m 이하로 떨어진 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빛을 보는 거는 구름이 끼거나 그러면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적에서는 그걸 뚫고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왜
나이트 비전이라는 게 이제 적외선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전쟁 영화 보면 전쟁 나오는 복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적외선 센서가 달려있는 위성인데 그게 세계에서 4번째인가 달았다는 네.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발전한 거고 그게 이제 국산화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기술로 이제 많이 네. 한 거라서 그러면서 과학적 그런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밤에 1m 이상만 되는 거면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관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와. 근데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이 55cm는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볼 때 그런 거고 네. 네. 적외선은 그렇게 못 봅니다. 근데 적외선은 조금 더 훨씬 더 길고. 길어야 됩니다. 네. 네. 5m쯤 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계속 돌기 때문에 네. 그 도는데 그 밑에 있는 건 보는 거죠. 근데 그 반대쪽에는 물론 못 보는 거고. 반대편에는. 근데 하루에 여러 번 도니까 네.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궤도 안에 있는 건. 볼 수 네. 있고. 네.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예. 그게 이제 아리랑 위성이 우리가 벌써 5개를 쐈어요. 1호, 2호, 네. 3호. 그 다음에 5호를 먼저 쏘고 3회 2호가 두 번째, 이 5번째로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네. 이거를 쏘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쏘거든요. 위성을 올리지 못합니다. 아직 한국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디 발사대 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늦어져가지고 이게 소리가 제일 5번째로 쏘니까 아마 언론에서 볼 때는 뭐 4개나 쐈는데 하나 더 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나름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고흥의 나로도에 발사체가 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비싼 돈 주고 러시아에 가야만 되나요, 아직은? 그 고흥에 있는 게 이제 나로 센터가 발사 시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 로켓을 해가지고 발사를 하는 거는 나로를 처음 한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주 기술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공위성, 그러니까 올라가서 뭐를 하냐 하는 거를 하는 게 기술이고, 그거 이제 그걸 잘 만들어야 되고 가서 관측을 하고 우리가 또 그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제어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기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올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기 발사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발사체 기술이라는 거는 군사하고 그 기술하고 굉장히 가깝죠. 뭐 당연히 미사일, 뭐 대륙간 탄도탄이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제한이 있었어요. 그걸 개발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북한처럼 미사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어서 견제가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쪽은 거의 개발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성 기술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선진국과 가까운데 발사체 기술은 아직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로에서 처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2번이나 실패하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위성은 여기서 만들되 발사하는 데는 뭐 일본 가기도 하고 중국 가기도 하고 미국 러시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죠. 지금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그 원천 기술은 강대국들의 그 군사 목적 견제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다. 네, 그 개발을 못 하는 거죠. 예.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순서가 바뀌듯이 우리가 그 발사할 기술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맞춰가지고 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다 해놨는데 저쪽에서 못 쏘겠다 그러면 못 쏘는 거고 서로 또 계약 관계가 좀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 딜레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가져야지 우리 마음대로 우주 기술을 갖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건 남한테 그냥 의존을 하니까. 절름발이군요. 절름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로 발사가 이제 중요했던 게 우리가 그 기술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도로서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실패 당연히 많이 하고. 그렇군요. 네.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과학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대. 요즘 뭐 기름값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가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들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어떤 건가요? 아니, 우리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갖고 있는, 지금 팔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는 거는 가솔린으로 가다가 뭐, 차가 굉장히 별로 이렇게 엔진을 별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이게 필요할 때 이제 그 배터리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충전을 가솔린 엔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집어넣는 거는 석유를 넣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엔진 2개가 있어가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도 우리나라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순수 전기차, 순수 뭐 그 연료 전지차 이런 거는 가스오일 없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차 같으면 전기를 충전을 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충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아직도. 그리고 이게 한번 충전한다고 하면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가솔린을 한번 넣으면은 뭐 부산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하루 종일, 하루 밤 내내 충전해야 뭐 100km, 뭐 100몇 킬로 들어가고. 그 정도 네.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데가 이래서 제주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주도는 한 바퀴 돌아봐야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간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충전소가 있어도 가서 우리가 얼마나 상호성 때 마음이 급해요. 그냥 가서 5분에 넣고 나와야 되지 이걸 3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거기가 나라가 작아서 전기차를 상당히 자기들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거기 가서 5분 안에 아주 배터리 자체를 바꾸는 그런 그 계획도 갖고 배터리 교환 완전히 시스템. 교환해버린다. 네, 네. 충전은 자기가 밤새도록 하고 네. 이 충전소에 가면은 그냥 바꿔주는 바꿔주고 그럼 거죠. 5분에 네. 나가는 거죠. 우리 조그만한 전지 배터리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네. 거죠. 그렇게. 그보다 엄청 힘든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전기차가 값이 비싸요. 네. 아직도 값이 비싼 것이 배터리 값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수명이 있어서 이걸 갈게 되면 또 그것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그렇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지금 아직도 비싸고. 네, 이번에는 그럼 다음 또 핫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빼놓을 수 없죠. 반도체 코리아의 독주. 지금 뭐 유럽 시장이 조금 침체가 돼 있고 요즘 또 중국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이런 나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뭐 거의 나홀로 수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코리아 반도체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그건 세계 시장에 삼성하고 현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작은 데다 많은 그걸 집어넣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미세하게 그걸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탑이고 오. 다른 나라가 쫓아오려면 1년 반, 2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손놀림이 워낙 좋은 민족이라서. 젓가락을 어렸을 때부터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워낙 거기에 투자도 많이 했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 그런 면에서 성공을 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 휴대폰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국이 바짝 다가왔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간격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뭐 반도체는 보통 1년 반, 뭐 2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반도체는 훨씬 더 앞서가 있는 편입니다. 1년 반 정도 앞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 제품이 계속 쫓아오긴 하는데 가전제품하고 달리 반도체 같이 이렇게 기술 집약적인 거는 사실은 특허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왜 애플하고 삼성하고 한참 특허 가지고 싸웠잖아요. 굉장했죠. 근데 그게 싸울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한국이 그만큼 특허가 많이 있으니까 상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짧아서 사실은 특허라는 게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고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뭐 중국 막 뺏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라서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걸리니까 네.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서 그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아직도 좀 있군요. 어렵지 않나.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문제. 교수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사진도 2장 가져왔거든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달인데요. 예. 이곳에 가려고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달 탐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아직 돈을 들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을 네. 들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2020년에 달 탐사 그 로봇을 달에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로봇이고요.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계획인데 궤도선이라 해서 달 주위를 도는 그런 저기 있고 우주선이 있고 거기서 착륙을 해서 이 로봇을 데려가지고 로봇이 거기서 이제 그 탐사를 하게 하는 그 착륙선 그 두 가지를 하는 거가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이제 그 달에 꼭 가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달에서 우리가 로봇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거기 지질 탐사 달에 도대체 어떤 원소가 있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지금 뭐 위성 그 로봇이 가가지고 보는 게 그 화성의 지표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그런 걸 탐사하는 거예요. 거기 물의 흔적이 있냐 뭐 이런 걸 지금 근데 화성의 경우는 물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요. 다른 그게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지표면이나 거기에 있는 그 원소를 탐색을 하면 지구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는 거를 좀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호기심에 관한 연구인데 근데 호기심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뭐 그런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호기심도 있지만 그렇게 달에 보내가지고 이 착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 기술의 거의 최첨단이거든요. 결정체에 가서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착륙을 시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우리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제어 뭐 이런 그다음에 발사체 기술의 거의 최첨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 기술 정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사실 뒤에 숨겨진 이유고 앞에는 뭐 우리가 뭐 가서 뭐 달의 표면을 알면은 지구 역사를 알고 있다 이런 거가 물론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이제 그런 또 산업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현실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달을 가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준비한 사진은요, 바로 이 로봇입니다. 요즘 뭐 영화 보면 사람을 많이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인간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하도 발달해서 뭐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감성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려 로봇 그러니까 뭐 동물 대신에 로봇을 키우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 로봇.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뭐 간병을 하지 않고 그냥 로봇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로봇들이 감성 로봇들이 많이 생기고요. 요새 또 휴머노이드에서가 사람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재난 로봇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제일 그래도 사람과 가까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은 보통 뭐 공장에 있는 뭐 용접하는 로봇, 자동화 로봇 아니면 뭐 청소하는 청소 로봇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가서 하면 그게 재난구에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생각들로 그래서 이제 그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로봇을 개발하는 데는 원천 기술이 또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술 중에서 정말로 안 쓰면 안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대폰 중에서 오랫동안 퀄컴의 이 CDMA 그 기술 로열티 상당히 많이 내고 엄청 냈다고 몇 조씩 냈죠. 네. 그걸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원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을 할 때 로열티를 외국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로열티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자동차나 뭐나 다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세계 전체에 있는 기술을 봐서 이게 제일 효율적이면 사오기도 하고 너무 비싸면 이제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제품을 하더라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콜래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 때문에 로열티를 내는 거가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적으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적습니다. 받는 게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통계가 보면 그걸 기술 무역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받는 거고요. 수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돈을 내는 건데. 적자겠군요. 예, 그게 이제 내는 게 한 120억 불 되는데 수출하는 거는 57억 불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절반 수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격차가 계속 있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문제인데 네. 사실은 거기에 지금 이 흑자국이라는 데는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 아주 오래된 선진국이고요. 네. 우리는 개도국이라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발전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하게 옛날 특허부터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가면서 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한참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겠군요. 이게 왜 뭐 세계 최초가 중요하냐, 특허가 중요하냐 이런 게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런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연구는 이제 그 특히 논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기업도 지금 특허 굉장히 많이 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낸 특허에 2등을 했어요. 기업 중에서는 1등은 IBM이고, 네. 부동의 1등이고, 삼성전자가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특허를 냅니다. LG도 뭐 10위 안에 좀 있고. 그러니까 전자 쪽에는 우리가 특허 굉장히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하고도 이제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원천 특허. 중요한 네. 특허가 있어야죠. 네. 그렇지 않은 건 피해가기도 하고 또 받아봐야 뭐 얼마 못 받는데 원천 특허는 할 수 없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특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좀 약합니다, 사실. 네. 그 교수님 과학기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모두에서 IMD 우리나라가 한 10위쯤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랭킹이.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잣대가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이 기초과학 분야에 19명이죠. 네, 노벨상 그렇죠. 수상자가 있는데 우리는 왜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세계 랭킹 10위의 국가인데요. 세계 랭킹 10위라면 현재가 이제 10위라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의 능력이. 네. 근데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 지금 받는 사람 되게 30년 전에 한 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의 그 통계를 보면 받는 나이는 한 60대쯤 받고요. 근데 그 받는 업적을 한 때는 30대 후반. 그러니까 박사 받고 10년 내에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일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증명이 되고 효용성이 있고 다 보여주는 30년 지나서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업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 뭐 거의 1세기보다 앞서 있고 뭐 영국이 뭐 3세기 앞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도 그거를 극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70년대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한 45년 되는 건데 이 노벨상 나올 만큼 그때 업적이 좋은 건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었거든요. 많은 거를. 외국에서 만들면 베껴. 뭐 이렇게 해서 뭐 휴대폰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폰이 하니까 삼성이 갤럭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벨상은 새로 처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많은 논문이 따라가는 논문입니다. 아직도.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일본은 장인 정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남이 안 하는 거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다쿠 문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되면 노벨상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유행 따라가는 일이 아직도 많아서 이게 이제 자기 거를 하는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상 전망은? 전망은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한국도 아까 10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논문량이 결국은 자기가 세계 최초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남이 하는 일 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잘 북돋아 주면 저는 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은 10대들 특히 그 입시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과학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에 큰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골치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골치 아프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대학 시험 보고 나면 그다음에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과학 교양 서적이 제일 안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우게 하고 지식만 주입하니까 네. 원리도 모르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호기심도 없는 게 그냥 틀렸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못 맞추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으로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저는 소위 이 고등학교에서 재물포란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물리 선생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포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재물포. 그런 재물포 별명들이 고등학교 나온 분들 항의하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네. 농담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제가 물리 해서가 아니라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세상의 원리인데 원리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명에 관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교육에서 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좀 제대로 하면 그리고 호기심을 북돋아주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될 텐데 지금은 너무 입시위주 교육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강박이 있군요. 부담이 엄청 많으니까 네. 다 싫은 거죠. 저희가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빨리 배출해내기 위해서라도 입시 주입식보다는 조금 창의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배경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정부나 민간이 과학을 지원하는데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 과학에 대해서 반과학적인 그런 운동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과학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나 이제 행정가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잘 물고만 터주면 잘 이렇게 이 방향만 잡아주면 한국 과학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학생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과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골치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유. 초등학생이 리그에 올라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네. 아자 그러고 아유 배드록 한번 들어갔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주를 26병인가 먹었어요. 제가. 이 자식이 왜 그래 하고 내가 얼굴을 막 또 때리고 막 소리 내서 울고 강한 사람만 보면은 피가 막 거꾸로 쏟았어요. 박치 한 방 딱 박으면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죠. 임마 고생했다 임마.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